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총서 개고만 외국죠. 고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대리운전하면서 좌우로 열심히 뛰어다녔더니 살이 그냥 쪽쪽 빠지고 있어요. 좌우로 정렬 2588 살 빠지네 살이 빠져 2588 살 빠지네 2588.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가능한 조기의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는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어제 생각보다 길었던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청와대가 밝힌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조기에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가속화라는 단어 이외에 시기나 내용들은 사실상 불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가능한 조기에라는 것이 언제를 말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데요. 자, 한일 정상회담, 우리 과거사 문제, 특히 위안부 문제에 무엇을 남겼는지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솔직히 정상회담 할 때 뭐 별 기대 안 하셨죠? 그렇죠. 뭐 이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 정상회담 왜 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할 정도 일본에서 이미 다 답변을 내버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기대를 할 수 없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늘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도 뭔가 나오지 않을까. 모종의 그래도 협의 조금 기대를 할 수 있는 결정을 그래도 두 정책권자가 앉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도 또 한쪽에서 포기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정말 마지못해서 일본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지금 현 정권이 과거 정권보다는 일본에 대해서 확실한 우리의 입장을 좀 견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좀 곤혹스럽기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게 사실은 이거 어떻게 이게 좀 그렇잖아요. 이게 해석이라는 게. 예? 그렇죠. 무엇을 어떤 그 가속할 것인지. 예. 그 지금 말씀하셨듯이 도대체 이 시기라는 것을 어떻게 그 이해를 판단을 해야 될지. 예. 이 내용 자체로서는 무엇을 논의해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협의. 지금 9차례까지 만나왔거든요. 한국과 일본의 그 외교 국장들이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만나왔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뭐 빈번하게 만나왔던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그 협의를 가속화했지만, 뭐 그동안도 저는 가속했다고 보는데, 계속했지만 결국 아베 정권의 입장이 변함이 없어서 하나도 내용이 진전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래놓고 지금 결정이 사실은 이 두 정책권자에게 달려 있었던 건데 또 다른 한편으로 자기들이 어떤 입장도 밝혀주지 않고 그 회담에다가 협의에다가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인상을 저희들이 벗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하긴 했지만 왜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뭐 그런 협의가 되어버렸죠. 지금 제가 제일 기분이 나쁜 게 이 부분이에요. 아베가 얘기한 것 중에
위안부 문제 합의를 하면 다시 문제 제기를 하지 말아야. 아니 이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그 뒤에 사실은 소녀상 철거 얘기를 아마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차마 못했겠죠. 지금 계속 그 한국과 일본의 외교 협의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자기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요. 예. 다시는 이러한 얘기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확증을 줘야 된다. 그리고 소녀상도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조건을 걸고 뭔가를 하겠다라는 이러한 외교 테이블 자체가 외교 협의 자체가 이게 가해국으로서 혹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인가 조건인가 저희들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예. 한마디로 일국의 정상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전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뭐 누가 협박했다는 식으로 들리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 참나 아니 본인들이 인정하고 사과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들이 인정하고 사과를 안 하니까 얘기가 자꾸 되는데 그걸 왜 남한테 이 얘기를 하고 뒤집어 씌웁니까? 전 진짜 이거는 기상천외한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제가 이거 하나는 좀 분명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돈을 바라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피해자들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일본 정부 계속 요구하는 것이 여전히 지금 국가의 책임을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마치 그 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그러니까 무라야마 다마도 있고 고노다마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책임을 계속 부정하고 있잖아요. 예. 계속 몰고 가고 있는 것이 아시아 여성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 예. 돈으로 경제적인 어떤 지원으로 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어떤 인도적인 조치, 어떤 지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뭐를 할 수 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가해국으로서 해야 하는 법적인 책임, 국가의 책임 그걸 명확하게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정부가 그렇죠. 잘못했다라는 거. 예. 근데 지금까지 아베 총리는 계속해서 집권하자마자 강제성을 부정하는 발언부터 했어요. 그리고 고노다마를 번복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입장을 계속 밝혀왔어요. 이번에 8.15 회담에조차도 위안부라는 용어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 마치 자기들이 선한 나라인 마냥 전시 성폭력 피해자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 그게 있잖아요. 이런 발언을 해왔거든요. 지금 네. 이게 자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재산 청구권 문제는 1965년 이란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거는 결국 뭐냐 하면 자꾸 이 문제를 돈으로 만들려고 하는 일본의 의도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일부에서 제기하는 보상이냐 배상이냐 이거는 일본 의도에 말려든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제발 우리나라에서도 이 돈 문제 이게 보상이냐 배상이냐 하는 돈 문제 같은 경우엔 얘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배상이라는 얘기를 이제 피해자들이 얘기할 때도 배상이라는 얘기는 경제적인 이코노미의 돈이 아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배상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 일본 정부가 책임과 사죄가 있을 때만 그렇죠. 그리고 사죄 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어떤 배상금이 100원이든 10,000원이든 그렇죠. 그 기준에 따라 있겠지만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계속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가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죄도 안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배상이라든가 역사 교과서라든가 사료관을 건립한다든가 이런 행위가 없이 야스쿠니 신사에 계속 참배하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 지점이 지금 계속 일본 정부가 법적인 책임은 한일협정으로 해결되었다라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계속 지적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모순이다. 왜냐하면 1965년도 자체는 이 문제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었고요. 이미 일본 정부가 1990년 6월 6일에도 군의 개입, 국가의 책임을 부정했어요. 92년도에 그 가토 관방장관이 비로소 군이 개입이 있었다. 하지만 강제적이지 않았다. 93년에 고노다마를 통해서 비로소 군의 개입도 있었고 강제성도만 민간이 했을지라도 군이 관여하에 주도했다. 이런 식의 여전히 책임을 민간에게 떠맡기거든요. 그때까지
2018년까지만 해도 국가의 책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94년, 95년 오면서 법적인 책임은 한일협 정으로 다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꾸로 일본 정부에게 그러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냐라고 물으면 대답을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 스스로 굉장히 어떤 모순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인정하기 싫지만 계속 국제사회에서 피해자에서 또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상식적으로 법적 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했다. 이러한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요.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뭔가 방향을 좀 잘못 잡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니까 일이 꼬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 다시 거론하실 계획이세요?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사실 한국만 피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럽 여성들까지도 인도네시아, 광범위한 그렇죠. 피해가 있죠. 심지어는 일본 여성들도 피해가 있었죠. 그래서 그 8개국의 여성들 그리고 피해자들이 함께 모여서 일본 정부에게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이 인정돼야 된다. 예를 들면 위안부는 일본 정부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한 범죄였다라는 것, 그리고 당시의 국내법으로도 국제법으로도 위반이었다라는 것, 또 뿐만 아니라 이 위안부들은 자의가 아니라 강제로 성노예화 되었다라는 것, 또 뿐만 아니라 이 위안소는 엄격하게 당시의 군 문서를 보면 그게 드러나 있거든요. 일본 군의 시설로 만들어졌다라는 것. 이러한 것을 인정하라라고 저희들이 아주 구체적인 항목까지 또 어떤 역사적인 자료들, 피해자들의 증언, 또 그 당시의 병사들의 증언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 밝혀놨어요. 이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것을 한국 정부에게도 제출했고 일본 정부에게도 제출했고 또 미국과 그 당시에 전쟁을 멈추게 했던 연합국이었던 나라들 정부에게도 이것이 해결되어야 당신들의 책임이 다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1945년 8월 15일 연합군들은 전쟁이 끝났다고 하지만 위안부 문제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책임을 묻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이 좀 각계에서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 요구하는 굉장히 타당성 있고 현실적이고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이 아시아의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들이 협의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실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제시를 하고 아베 총리에게서 그에 대한 결정 어떤 입장이 천명되었더라면 그 외교 당국자 협의가 가속화되는 것도 저희가 신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 전혀 없이 가속화 얘기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불안과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이 우려를 없앨 수 있도록 양국 외교 당국자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머니들도 이 소식 들으셨죠? 굉장히 실망하고 계시죠. 지금 하루하루가 할머니들에게 천금 같은 하루인데 3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뭐 만나지도 않고 있다가 이제 겨우 만나놓고는 전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조차도 남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굉장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윤미향 대표였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봅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내년 1월부터 전국 238만 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그죠? 그 새누리당과 정부가 어제 당정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0.3에서 0.7%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그 2012년 말 수수료율 산정 이후에 조달 금리가 하락하고요. 신용 판매가 증가하고 또 벤사의 부당한 보상금 제공 금지로 인해서 부담이 완화되는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된 걸로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카드사들의 단기 수익이 2012년에 비해서 2014년 말이 69.2% 증가했어요. 엄청 증가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개 생긴 것이고요. 그래서 각
그 영세 중소 가맹점 무대 수수료율을 최대 0.7%포인트 낮추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순서대로 뭐 매출 2억 원 이하는 뭐 0.8%, 2에서 3억 원은 뭐 1.3%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일반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통해 중대형 가맹점과 수수료 차별 문제 해소했다 이렇게 자평했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이건 조달금리 하락하고 신용판매 규모가 증가해서 그런 건데 어쨌든 이거 보니까 이제 선거 때가 다가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햄과 소시지 같은 그 가공육, 붉은 고기 이거 발암 물질이다 이렇게 지금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보건당국도 입장을 얘기했어요. 예. 이거 우리 교수님이 더 잘 아실 텐데 국제암연구소 발표 가장 황당하게 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독일이죠. 아니, 거기는 아침 저녁으로 먹어요. 예. 그러면은 여기 있는 국민들 이거 직장암 다 걸려야 되는데 대장암하고. 그렇죠. 예.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더러 저기 그 김치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살라미나 뭐 이런 것들이. 예. 그거 똑같은데요. 일단 우리 보건당국은 우리 국민이 섭취하는 수준을 우려할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청소년들이 요즘 많이 먹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섭취 증가 추세의 패턴을 감안해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암센터가 이야기한 게 과도한 가공육 섭취에 대한 경고 메시지일 뿐이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전 세계의 그 인구의 그 중간 섭취량을 하루에 50에서 100g 많이 섭취하는 경우 200g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평균 한 67.5g 정도 이렇게 섭취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상황 이번 발표한 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식생활 실태 조사를 진행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가공육이나 적색육 섭취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겠다. 그리고 청소년들 과도하게 먹지 않도록 스스로 먹는 양을 알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등을 개발해서 보급하기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예. 아니 근데 이거 저 보면서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소세지 안주에다가 맥주 먹으면서 담배 한 대 태우면 1급짜리 3개를 동시에 하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그렇게 먹고서 커피라도 한 잔 먹으면 이제 2급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예? 2급 발암 물질로. 근데 이거 물론 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글쎄요. 이거 그리고 그 유럽 사람들은 진짜 고기들 많이 먹거든요. 적색육도 이거. 예. 근데 이거 뭐 우리는 괜찮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것이 좀 더 정확한 분석인지조차 그거부터 좀 전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통신 1위 사업자 SK텔레콤이 케이블 방송 1위 사업자죠. CJ 헬로비전 인수를 추진하니까 경쟁사 KT가 말해요. LGU 플러스 KT하고 LGU 플러스가 SK텔레콤의 시장 장악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어디든나 다 그 독과점화 되면은 서비스도 떨어지고 안 좋으니까 반발하는 게 당연한데요. 어쨌든 보니까 SK텔레콤이 어제 CJ 홈쇼핑이 보유한 CJ 헬로비전 지분 53.9%, 총 30%를 이제 인수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이게 그 이후 3년 후에는 자녀 지분 23.9%를 추가로 이제 매각할 수 있는 푸드 옵션을 갖게 된다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또 그 CJ 헬로비전의 유선통신사에서 SK 브로드밴드를 합병시킨다. 이렇게 되면은 KT와 LG 플러스는 안 그래도 SK텔레콤이 점유율 50%로 1위를 지키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유선 이쪽까지 같이 합치게 되면 거의 뭐 독과점 아니냐. 특히 가장 더 반발하는 게 LG 플러스거든요. KT는 서로 비등비등하게 되니까 기분이 안 좋을지 몰라도 LG 플러스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알뜰폰 같은 경우는요. 알뜰폰을 서비스 제공하던 CJ 헬로비전이 지난 7월에 기존 KT망뿐만 아니라 SK텔레콤망 추가했거든요. 그러면 KT망에 가입되어 있던 CJ 헬로비전 알뜰폰 가입자를
SK텔레콤에 고스란히 갖다 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기분 나빠지는 거죠. 예. 당연히 KT와 LG유플러스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셰프 최현석입니다. 바깥 활동하기 참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신가요? 66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일부 지역은 제한급수라는 비상사태를 맞이했고요. 가뭄이 계속될 경우 원활한 식수 공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음식을 만드는데도 깨끗한 물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인데요. 저 셰프 최현석이 추천하는 가뭄 해결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 바로 생활 속 물 절약입니다. 샤워하는 시간을 단 1분만 줄여도 양치질할 때 물을 컵에만 받았어도 설거지할 때 설거지통만 활용해도 물 절약, 가뭄 극복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소중한 당신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소중한 물 캠페인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경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덜고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여러분의 희망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주거, 교육, 노후 대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 지원과 국민행복기금 채무 조정 등 신용회복에서 고용, 복지 연계 등을 통한 자활 지원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서민들을 위한 서민금융 서비스로 언제나 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서민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희망의 디딤돌 국민행복기금 캠코와 금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김 사장, 어디 좋은 지식산업센터 없어? 동탄 테크노밸리에 있는 에이펙시티 몰라? 동탄역 개통예정지 가깝지, 경부 용서고속도로 가까워, 직원들 출퇴근 편하지, 법인세 등 세제 혜택 엄청나지. 역시 똑똑한 CEO는 다르네. 동탄 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의 랜드마크 에이펙시티. 문의 031-376-7667 포스코건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지금 시각 8시 32분 48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지금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출근길은 무엇보다 안개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는데 현재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사고 때문에 밀리는 구간이 생겼습니다. 성산대교 진안 지점에서 추돌 사고인데요. 가양대교 이전부터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후로도 여의교부터 한강대교,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립니다.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천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조금 긴 구간 정체가 되고 있는데 강변북로도 올림픽대로와 비슷하게 밀립니다. 내부순환로는 홍지문 터널 중심으로 양방향 속도가 떨어집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박병호 선수 말이에요. 예. 어제 메이저리그 포스팅을 공식 요청을 했죠. 예. 넥센이 어제 이 KBO에다가 이 박병호 선수 포스팅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KBO가 메이저리그 사무국에다가 이것을 다시 전달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메이저리그의 30개 팀 전부 다에 이 박병호 선수의 이제 기본적인 신상 정보하고 기록 등을 알려주면서 포스팅을 공시하게 됩니다. 예. 이 관심 있는 팀들이 이제 입찰가를 지금 써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제출하게 되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입찰이 마감이 되면은 이 토요일 새벽에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구단이 넥센에 통보가 되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구단이 이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낸 구단하고 우선 협상권을 갖고 협상이 진행되는데 협상 기간은 최대 30일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많은 팀들이 포스팅에
참가할 거로 예상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팀들이 참가하면은 몸값이 좀 높아지겠죠. 예. 이 처음에 이제 얼마를 받을 것이냐 이 관심사였기 때문에 이 처음에 지금 피츠버그에서 뛰고 있는 강정호 선수 때문에 강정호 휴가를 누릴 것이다. 그래서 강정호 선수보다는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것을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이 아시아 선수 최고 몸값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 선수로는 지난 2000년에 일본의 스즈키 이치로 선수가 이 1,321만 달러를 기록했었거든요. 근데 이 금액을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이 액수가 높아지니까 이 국내 언론에서 이 너무 좀 이 거품을 키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도 좀 가져볼 만한데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박병호 선수와 관련된 이 포스팅 정보가 계속 흘러나오는 게 이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 사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메이저리그 스카우터 같은 경우에는 이들도 국내 선수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 야구 관계자들하고 친분을 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좀 상당히 신뢰할 만한 정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물론 뭐 2천만 달러가 되든 이거는 소속 팀으로 가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소속 팀입니다. 그러니까 뭐 박병호 선수 개인한테 가는 돈이 아니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야구하면은 떠오르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쿠바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쿠바 대표팀이 우리나라 대표팀하고 평가전 위해서 어제 왔네요, 우리나라에. 예, 어제 도착을 했고요. 내일과 모레 이 고척 스카이돔에서 이 프리미어 12에 출전하는 우리 대표팀하고 이 두 차례 평가전을 치릅니다. 어제 입국장에서 이 빅토르 메사 감독 아마야구 최강팀답게 자부심을 한껏 표시했거든요. 우리나라하고 경기 다 이기겠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 프리미어 12에서도 일본이든 미국이든 다 어느 팀이든 이기겠다. 이렇게 상당한 자신감을 표시했습니다. 자, 축구 얘기도 좀 해보죠.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되는데 어제 대표팀 명단이 발표가 됐죠. 예, 이 12일에 미얀마하고 예선전이 있고요. 17일에 라오스하고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전이 있습니다. 이 두 경기에 나서게 되는 23명의 대표팀 명단이 발표가 된 건데요. 이 손흥민, 기성용, 이청용, 구자철 같이 유로파 선수들이 주축을 이뤘고요. 이 부상 때문에 소속팀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던 손흥민 선수가 선발됐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슈틸리키 감독이 매번 이 새로운 선수를 발굴해가지고 깜짝 스타를 탄생시켜 왔잖아요. 자, 이번에는 이 성남 국내 K리그 성남의 수비수 윤영선 선수하고 이 대구의 골키퍼 조현우 선수가 새롭게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려놨는데 이 두 선수 역시 한번 활약을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이번 주 사건 랭킹 순서입니다. 자, 이번 주 사건 랭킹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배상훈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발음이 왜 어쩌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서 오십시오. 제가 어린 척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 자,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2015년 사법연감이 발표됐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주로 이제 그 전해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범죄의 비율이라든가 이게 통계죠. 통계가 나타나는 건데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게 이제 사기 공갈이 급증했다는 거. 이런 것이 가장 눈에 띄고요. 성범죄가 급증했다는 거. 이 두 개가 가장 크게 눈에 띕니다. 아, 그렇군요. 성범죄가 늘어났구나. 성범죄가 재범률도 높은데요. 훨씬 높습니다. 한 60%. 우리 배상훈 교수님은 우리나라 1세대 프로파일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성범죄의 재범률 이런 것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먼저 오늘 들여다볼 첫 번째 사건은 어떤 거죠? 예, 무악산 등산객 살해 사건입니다. 창원에서 발생했던 거죠. 지난달 28일 날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낮에 등산을 하던 50대의 주부가 살해당한 그 사건입니다. 아, 살해당한 사건. 낮에요? 예, 낮입니다. 낮에 살해당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범인을 못 잡고 있는 거죠?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프로파일러로서 범인을 특정해 보신다면 어떤
쪽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공격 부위, 그러니까 뒷덜미 부위를 했고, 그리고 뒷덜미 부위 칼로 둔기로 강타했다고 하는데 돌아서는 상태에서 했다고 하면 단독범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위치상에 있어서는 6분 응선 정도 되니까 거기선 2명보다는 1명 정도, 그리고 이제 50차전 부분에서는 뭐 도망가다가 아니면 물색하다가 나타났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면식범보다는 비면식 쪽에 가까운 단독범, 그리고 이제 나이는 한 40대 아래쪽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40대 아래쪽이라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뭐죠? 기본적으로 이제 힘이죠. 공격하는 부위의 힘, 그리고 따라가는 정도, 경사도, 그 위치. 근데 이게 그렇다면 비면식범이라면은 지금 이거 강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불명확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부러 이제 지갑하고 핸드폰을 딴 데를 옮겼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뒤에서 공격했다는 점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공간 자체가 약간 그 다른 부분과 좀 특이한 부분, 관악산 사건이라든가 제주도 사건과 같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예를 들면 뭐냐면 이제 어떤 숨어 있다 공격하는 부분에서는 뒤로 공격할 수가 없거든요. 앞에 공격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제 비면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숨어 있다 공격한 거는 아니다. 그럼 뒤를 쫓아가다가 공격한 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다. 그러면 특정인을 근데 이게 뭐 연쇄 살인일 가능성은?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근처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 거기에는 분명히 성범죄라든가 아니면 일반 뻑치기 범죄까지 포함해서 연쇄가 있었는가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보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비면식일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게 근데 우발적으로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또 뒤에서 때렸다는 건 싸우다가 이런 것도 아니고. 우발성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정 정도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완벽한 계획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지금 경찰은 전단 뿌리면서 수사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조속한 검거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된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두지고 있는 거는 CCTV 주변은 다 두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휴대폰이 떨어져 있던 거는 해고 있는데 그 근처에 이런 형태의 동종 전과자들을 주로 두지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 되면은 좀 도피하는 상태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주변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사라진 그 나이 또래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탐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40대 정도에. 근데 뭐 하여간 이거 빨리 어떻게 잡아야지. 이거 어디 불안해가지고 이거 산에 많이들 가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밤도 아니고 낮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는데 이거 참 걱정인데 말이에요. 자, 그리고 조이팔 사건 얘기 좀 해봐야죠. 이 조이팔 사건은 어떻게 조금 더 진전이 있나요? 글쎄 이제 불만들이 많던데 이거. 그러니까 발표하는 것과 실제 상황이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은 수사대실에서는 누구를 검거했다, 누구를 뭐 압수수색했다까지가 들어가는데 실제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배상혁의 후임, 뭐 정모 씨, 김모 씨를 뭐 구속했다라고 하는데 성과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뭐가 됐느냐라고 하면 그게 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께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렇다고 하면 중요한 포인트인 은닉 재산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불명확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좀 답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냥 이 소위 말해서 배상혁하고 배상혁의 후임 이렇게 추가 구속하면서 돈이 어디 있는지만 밝히려는데 집중하는 거 아니냐. 조이팔 원래 살아있냐 죽었느냐, 살아있으면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피의자들 쪽에서는.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지 않느냐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조이팔 은닉 재산 좀 어떻게 앞으로 더 나올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엔 절대 못 찾을 것 같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지금 구멍을 잘못 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구멍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엉뚱한 데를 지금 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를 뚫어야 된다고? 말하자면 돈의 흐름을 쫓아가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흐름을 쫓아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엔 수사가 조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나 이런 우려가 좀 듭니다. 그 돈의 흐름 말씀하셨는데 저도 기사 보니까 뭐 CD 양도성 예금 증서죠. 이 CD로 해가지고 이거 뿌리면 그거 돈의 흐름 잡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같은데 그게 보통 무기명이잖아요. 예, 무기명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하는데 그거를 보통 이제 조폭 애들은 보통 이제 그거를 뭐 밭에 뭐 묻는다든가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수백억 수천억도 다 밭에 묻거든요. 물가가 낮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의 어떤 루트. 그러니까 어디가 매장에 있거나 아니면은 빼돌린 루트 그리고 CD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이런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계좌 추적만 하고 있는 것 같아 갖고 요즘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거든요. 조폭이나 이런 집단들이. 어제 뭐 결혼식 하는 거 봐도 허술하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참 진짜 어떻게 그 살벌해가지고 결혼식장에 하기고 가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그러면 마늘밭을 주로 예전에 마늘밭에서 그 불법 그 카지노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 100억인가 마늘밭에 묻어놨었죠. 그럼 사실 땅속을 집중적으로 뒤져보는 것, 동선을 파악해가지고 뒤져보는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랑 이제 떠 있는 배 같은데 금괴를 은닉할 수 있고요. 말하자면은 뭐 떠 있는 배, 그 영화다 그거는. 예, 근데 요즘 영화보다 영화 같은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이제 흑사회나 이런 데서 시도하고 있는 거고요. 흑사회가 저 중국. 네, 중국의 조직 폭력 배들인데 주로 거기에 벤치마킹을 많이 하니까요. 우리 같은 데는 이제 서남해안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미리 선제적으로 좀 탐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좌 추적만 하다 보니까 계좌 추적에 걸리겠습니까? 예. 그렇죠. 계좌 추적에는 안 걸리겠죠. 근데 이 강태용이 말이에요. 그 맨 처음에 검거됐을 땐 조이팔이 오른팔이다. 뭐 이제 강태용이 검거됐으니까 조이팔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금방 안다. 근데 금방 올 것 같은데 아직도 중국에 있어요. 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무래도 지금 중국의 공안 당국에서 약간의 카드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그쪽에 시진핑의 뭐 부정부패의 카드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잡아들이려고 하는 뭐 다른 중국 쪽 범죄자와 딜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주도권은 중국에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일단은 갖고 있죠.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정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뭐가 나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미리 선제적으로 빨리 빼놨어야 되는 건데 시간을 주니까 중국 쪽에서 어떤 그런 뭐 작전 같은 걸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개월 전쯤에 조이팔이 라오스 등지로 밀항하려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하는데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네, 근데 배 교수님 솔직히 조이팔 살아있다고 생각하세요?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그 영상은 가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상 자체는 가짜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이제 살아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살려둬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겠고. 돈 아니겠어요? 돈인데 이제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숨겼는가 어디 있는가에 따라 조이팔의 생사여부가 갈리는 거겠죠. 근데 그걸 먼저 찾아야지 조이팔의 생사여부를 찾을 수 있는 건데 조이팔의 생사여부를 진술을 통해서만 가져오려고 하니까 이건 엉뚱한 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계속 돈을 찾아가야 된다. 돈 있는 곳에 조이팔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든 죽어있든 그리고 같이 나갔던 내연녀든 감시자든 같이 있거나 당연히 같이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라오스로 밀항을 하려고 한다? 라오스는 이제 보통 이제 탈북자분들이 나가는 그 루트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그거는 우리나라에 중국에서 활동하시는 여러 가지 뭐 기관원들이나 요원들 같은 경우도 그 루트를 많이 이용을 하니까 당연히 뭐 우리 수사기관과 많이 그 연결이 돼 있었던 조이팔 같은 경우는 그 루트를 많이 선호를 하겠죠.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라오스에도 이제 우리나라 분들 많이 사시거든요. 솔직히 라오스에서 가장 큰 기업을 하는 것도 가장 대기업이 한국 사람이 만든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 지금 상장도 돼 있는데 조이팔 일로 가면은 근데 그런 우리나라 사람 많기 때문에 도망 다니기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라오스가 좀 가능성이 떨어지는 게 사람이 있는 곳에 갈 것이다. 어차피 많은 곳에 가지 저기 뭐 정글 같은 곳에 뭐 몇 명 없는 데 가지는 않을 것이다. 눈에 띄니까요. 타잔으로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참. 근데 어쨌든 이 조이팔을 저는 뭐 돈이 얼마나 되건 간에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피해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그렇죠. 옛날에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옛날에 끝까지 뒤에서 잡아야죠. 뭐 암살을 하더라도 그건 말이 좀 안 되지만은 어떻게든 잡아와야 되는 거 정의를 보여주는 게 그럼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 좀 다른 사건인데요. 어르신들 상대로 떴다방 차렸던 일당이 검거된 소식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이 보통 수도권 인근 같은 데서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주 시골보다는 또 아주 도시보다는 어중간한 데에 제일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 떳떳방이. 중소도시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밝혀진 고양시 그리고 뭐 얼마 전에는 뭐 이천시, 용인시 이렇게 그 위성도시급에 많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 하고 보통은 이제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뭐 저희 발인 것처럼 뭐 또 안마의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근데 작고 소액이면서 많이 하는 것에 주로 품목이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거 파급력이 있고 돈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이 되고 보통 이제 그 뭐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특효약이라고 해갖고 많이 팔죠. 그러니까 뭐 여기선 당뇨병 특효약이죠, 그렇죠? 같은 건데 여기는 당뇨병이고 저기는 고혈압약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같은 약인데 성분은 똑같은데 이 동네에선 당뇨병 특효약, 그렇죠. 저 동네에선 고혈압 특효약. 그렇군요. 근데 이게 어르신을 상대로 이렇게 한 사기인가? 이게 이렇게 그 뿌리가 뽑혀지기 힘든 모양이에요, 이거. 기본적으로 이건 신뢰범죄로 들어가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이제 아름아름으로 이제 모시고 오거든요. 교회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절 조직 같은 데로 이제 사람의 얼굴로 이제 데리고 와서 같이 문화 활동을 먼저 합니다. 문화 활동이라는 게 이제 그 레크레이션이죠. 뭐. 예, 말하자면 좀 조금 알려진 가수를 데려다가 뭐 노래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골의 저기 어르신들은 문화 활동에 아주 갈망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 같이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뭘 팔게 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르신들의 문화 활동의 시간을 대폭 확충해야지 이런 것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범죄의 문제로 풀을 수는 없는 거고 사회적 문제하고도 연관이 연결돼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약간 소외감을 느끼고 계신 어르신들한테 그 점을 파고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사회적으로 보듬어 줄 필요가 있다. 중요한 말씀이신데 또 하나는 어르신하고 주부 1657명인가요? 전화 사기 당하는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보통 뭐 신종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뭐 사기꾼들이 주로 약한 자들 약한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아주 더 물론 사기친다는 사실 나쁘지만 그러니까 더 나빠지는 거죠 이게. 주부들께서 이제 저 가사 일 하시면서 가끔 보는 전화를 받게 되시면은 사실 이게 고마운 부분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전화를 받게 되면은 그걸 사기꾼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말벗이 돼주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하나 사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필요한 게 생기거든요. 그럼 그거 사다 보면 계속 이렇게 되는. 그래서 주로 주부나 노인들이 당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뿌리 뽑을 수 있죠? 기본적으로 이런 범죄자들을 사회구조 강력하게 하고 또 이런 어떤 문화 구조, 그러니까 놀이 문화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소통 문화 같은 것이 기본적으로 근본이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전화 사기할 수 있는 기계적인 부분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차단할 수 있는. 우리는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 많이 재봉되는 거죠. 백 교수님이 왜 그런 말씀하시니까 우리나라 부부들이 하루 이 대화 시간이 뭐 15분인가 그거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아래쪽 사람들은 조금 더 적다고 하죠. 아유 이거 참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말의 적대적인 사회는 여러 가지로 병들 수 있습니다. 예, 백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디지털대학교 배상훈 교수와 함께했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벌써 화요일 순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많다고 합니다. 가을의 정취를 느끼시기 이전에 미세먼지부터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배 연기보다 더 나쁘대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이거 꼭 신경 쓰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